2025고압 1172호 이상민 피고인 사건 진행합니다. 우선 오늘 오전에 원래 강기구 증인 증인신문 예정돼 있고 저희 지난 기일에는 조태열 한창섭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이루어졌고요. 강기구 증인 출석 안 해서 오늘 오전에 다시 재소환했고 오전에 원래 하기로 했던 박성재 증인은 철회돼 있고 혹시 뭐 지난 기일 진행된 거 관련해서 특별한 이견 있으신 분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시죠.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으시고요. 혹시 강희구 증인 지금 출석 안 하셨죠? 예. 일단 저희가 소환을 그때 지난번에도 송달이 잘 안 돼서 이번에는 저희 집행관 송달했었는데 네. 집행관 송달도 태문 부재로 송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고 저희 지금 주무관님이 유선으로 연락을 해봤는데 역시 통화가 받질 않고요. 네. 그리고 문자로만 통지를 해놓고 그 대리인이 지금 선임돼 있다고 그래서 대리인한테는 요 오늘 재판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통지를 해드렸는데 일단 오늘 출석할지 여부는 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만약에 저희 나머지 조금 다른 부분 정리할 거 정리하면서 기다려 보고 네. 혹시 출석하지 않게 되면 요 증인은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고지해드렸던 알겠습니다. 것처럼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지금 변호사님 의견서 있고 증거 제출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검사님께서도 667번, 8번 요거 지금 이제 증거 상급 비밀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 제출하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 기일 사이에 추가 증거 제출하신다고 목록 법원에 제출하신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오늘 증거 제출 받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선 검사님 추가 증거 제출하시는 부분이랑 같이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 667번, 668번은 기존에 증거 채택돼 있는 저희 그 대통령 집무실 관련된 CCTV 영상하고 그리고 비화폰 통화 내역 이 두 가지 상급 비밀로 돼 있는 부분 그거에 대해서 증거로 제출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 증거 제출 받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이미 다 증거 조사 두 건 다 된 거고. 네.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재판장님 그 참고적으로 예. 이 CCTV 영상 관련해서 예. 이 특검 측에서 작년 12월 10일자로 이제 경호처에 다시 한번 비밀 해제 허가를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예. 그 회신이 1월 7일에 왔는데 예. 경호처 측에서 CCTV 영상에 대한 비밀 해제하겠다고 해서 아, 그래요? 저희가 이 CCTV 영상은 비밀로 하지 않고 제출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도 오늘 그 CCTV 영상을 사본으로 해서 제공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예. 이 관련한 서류들은 저희가 정리해서 오후 기일 때 참고자료 형식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 주시죠. 조금 더 이게 일찍 저희가 비밀 해제가 확정이 됐으면 변호사님께 좀 편하게 보실 뻔했는데 그건 뭐 진행 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하여간 이 두 증거는 제출 받았습니다 저희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검사님께서 제출하신 게 추가 증거 목록 7번으로 제출하시는 게 있고 지금 검사님 목록상으로는 837번부터 843번까지 이 부분이 기존의 김영호, 조규홍, 송미령, 한덕수 등에 대한 다른 사건의 증인 신문 내지는 피고인 신문 조서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탄핵 결정 조지호 청장에 대한 탄핵 결정문 이렇게 제출하시는 걸로 돼 있네요. 그리고 저희가 검사님한테 연락받기로는 그 증거 목록 제출하신 게 841번의 한덕수 증인 신문 조서로 돼 있는 부분은 피고인 신문 조서 오기라고 그때 예,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통지를 주신 것 같아요. 요 지금 관련 조서들은 변호인들은 다 열람은 하셨나요? 예. 그럼 요거에 대한 증거 의견을 좀 밝혀주시죠. 네, 기본적으로는 그 증인신문 조서에 대해서는 그 재판장님께서 증거 능력 인정하시고 채택을 하시는 기조를 그대로 저희가 예. 네, 소송 지휘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 지금 뭐 그 표지로 돼 있는 수사 보고 관련된 것도 그냥 저희가 다 일괄에 채택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추가로 제출하시는 부분은 다 일단은 동의는 하시고 입증 취지 부인하시는 취지로 제가 그동안 이해를 했었는데 그렇게 다 정리를 하고 증거는 전부 채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뭐 제출되는 요 지금 검사님 추가로 제출하신 증거 뭐 여기서 같이 저희가 뭐 열람하거나 볼만한 그러니까 그 증거조사 법정에서 직접 하시기 희망하시는 증거 있으세요? 그렇진 않으신가요? 예, 요 부분 저희가 전부 채택해서 증거로 받고요. 요 지금 검사님께서 증거 목록을 837번부터 843번까지,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증거가 이제 그 관련 사건별로 조금 그 검찰에서 증거 1, 2로 관리하시는 거에 증거 1에 이제 그 붙여서 예. 추가 증거 6번 이후에 이제 7번 증거로 제출하신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지난 기일에 증거 체부 정리하면서 증거 그 2번 그 철회하시고 정리하신 증거 목록 기준으로 그게 1155번까지 쭉 증거 순번을 부여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요 증거 그 추가 증거 7번으로 이번에 제출하셔서 저희 전부 채택한 증거는 1156번부터 1162번까지 그 뒤로 붙여서 저희가 증거 순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됐고 그리고 변호사님들 혹시 그 지난번에 저희 그 정창성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 관련된 거 저희가 지난번에 증거물로 일단 채택을 했었는데 네, 그 관련돼서 혹시 뭐 의견이나 이런 부분 변동은 없으신가요? 네, 예. 그러면 요거는 그냥 조금 애매하긴 한데 지난번에 채택했던 것처럼 저희가 그냥 증거물로만 채택을 해서요. 그 예. 사후적으로 정창성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다라는 부분의 물증으로 저희가 예, 증거 제출 알겠습니다. 받을게요. 그렇게까지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만약에 강의구 증인이 지금 안 나오실 것 같은데 안 나오시게 되면 그 강의구 증인의 증인 신문 조서로 돼 있는 게 그러니까 그 관련된 조서들이 670번, 695번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670번이 추가 목록 3번으로 제출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부동의는 유지하시는 건가요? 어떠신가요? 그거는 계속 부동의 유지하고요. 대신에 순번 681번 예. 송미령 부분은 저희가 번의해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시겠어요? 네, 예. 그러면은 기존의 증거 체부 보류돼 있던 670번 강의구 검찰 진술 조서 부분은 저희가 채택하기 어렵고요. 채택하지 않고요. 그리고 695번 강의구 검찰 진술 조서 역시 이 부분도 요 부분은 그러니까 부동의 하셨던 거죠? 예. 요것도 그럼 채택하지 않습니다. 채택하지 않고 그리고 681번 지금 송미령 검찰 진술 조서 그 부분은 번의 동의하신다는 거죠? 네, 예. 그럼 요거는 저희 채택하겠습니다. 그럼 681번은 번의 동의해서 저희 채택하고 자 그러면은 그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할 게 기존에 양측에서 제출하셨던 증인 등 목록 관련해서 우선 검사님 신청 증거들은 대부분 다 조사된 건 조사됐고 철회하거나 취소하신 게 조태열, 최상목 그 진술 그러니까 증인 신청하신 거는 13회 공판에서 다 철회하셔서 저희가 철회로 정리가 돼 있고 저희가 채택해서 소환했는데 증언 거부해서 진행되지 않은 게 이영팔, 한덕수, 김용현 이렇게 증인에 대해서는 채택해서 소환했고 전체적으로 다 증언 거부한다고 해도 증인 신문은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은 일단은 그렇게 실시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이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증거 조사는 그 기일에 일단은 진행은 됐는데 사실상 그 그러니까 증인 신문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그 비고란에 전체 증언 거부로 증인 신문 진행하지 않은 거 표시하고요. 그리고 증거조사 기일에는 증거조사는 그냥 실시하지 않은 걸로 미실시로 그렇게 정리를 해놓을게요. 네, 뭐 그렇게 그 증인 등 목록 정리하는데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검사님 그렇게 네, 정리하면 특별한 되겠죠? 의견 없습니다. 예. 그리고 피고인 측 신청 증인들 중에 이제 신문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금 보면 기존에 일단은 신청하신 걸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노상원, 김영호, 송미령, 오영주, 그다음에 홍철호, 이기정, 그리고 최훈에 대한 증인신문 신청돼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하시나요? 철회하시는 걸로 정리할까요? 네. 예. 그러면 노상원, 김영호, 송미령, 오영주, 홍철호, 이기정, 최훈 부분은 각 오늘 기일에 철회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신청하셨던 것 중에 그 증인신 다른 사건 증인신문 조서나 공판 기록 등 관련해서 형사 25부의 문서송부 촉탁하신 게 있고 또 35부의 문서송부 촉탁하신 게 있고 그리고 또 특검에도 그 관련된 조서들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그냥 다 철회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 철회하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남는 게 그리고 그 행안부 의정관한테 사실조회 신청하셨던 것도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철회하면 되겠죠? 예. 그럼 이것도 오늘 기일 철회하신 걸로 정리할게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철회하신 거 빼고는 그리고 지난번에 15회 기일에 그 오용희 증인 철회돼 있는 거 그리고 오늘 강희구 증인은 오늘 어떻게 할까요? 저희 지금. 그것도 철회하시는 네, 걸로 그러면은 정리할까요? 안 나오면 철회하는 거예요. 예. 그거까지 다 처리하는 걸로 정리되면 신청 철회하신 게 그렇게 하시면 철회하신 거 외에는 다 정리가 돼서 실시가 된 것 같습니다. 증인신문 위주로 다 진행이 됐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저희 지금 기존에 했던 증거 신청이나 증거 체부 그 부분 정리는 다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검사님 변호사님 제출하신 증거 제출서가 있는데요. 요거는 간단하게 허석권 경찰 진술조서. 네, 증제 41호증으로 3월 24일자 허석권의 경찰 진술 조서입니다. 예. 저희가 증거 부동의를 했었고요. 예. 저희가 그동안에 그 파편적으로 그 해당 진술 부분은 증거로 이미 제출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도 있겠다. 저희한테 불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예. 전체적으로 보시고 그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로서 여러 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서 그때 그 경찰 안보 수사단이 구성되고 또 3월 24일이면은 어느 정도 시간도 조금 흐른 상태에서 본인이 다 어느 정도 정돈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뢰관계 있는 자가 동석을 했었습니다. 소방청 직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본인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그나마 여건도 됐었던 상황입니다. 물론 다른 데서도 그런 진술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저희가 3월 24일자 부분이 가장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뭐 가리는 거 없이 전체를 전문을 증거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검사님 이건 뭐 탄핵 증거로 제출 예, 특별한 의견 그 없으시죠? 제출 자체에 의견 없습니다만 다만 이 허석권 소방청장이 경찰에서 2회 조사받고 검찰 1회, 공수처 1회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7월 달에 특검에서 1회 조사를 받았습니다. 총 예. 5개의 조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이렇게 선별해서 탄핵 증거로 제출하시는 것이라서 혹시 뭐 다른 것들보다 이것이 그냥 피고인 측에 유일하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신 것인지 그 부분 좀 의문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뭐 의견을 좀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유불리를 따지는 건 아니고 가장 그 신뢰관계인 동석이 있었고 임의성이 있다라는 판단과 전체적인 맥락이 그래도 제법 다 이렇게 앞뒤가 맞게 들어가 있는 조서라서 그렇게 제출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중에서도 허석권이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인식했다라는 내용이 구석구석에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특검의 7월 달에 부분에서도 있었고요. 사실 이 법정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꼭 굳이 요 하나만을 내고 나머지는 다 불리하기 때문에 안 내는 것은 아니고요. 질문자의 의도와 답변자의 의도가 다 있다고 허석권이 이 법정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질문자의 의도가 많이 담긴 부분은 제출을 탄핵 증거로 안 하는 것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허석권 증인은 저희 법정에서 증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지금 탄핵 증거 제출하신 부분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 채택하도록 하고요. 제출 자체 의견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 부분 언급을 드리자면 특히 이제 3월 24일자 조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이 소방청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 당시에 보고서에 특정한 통화 내역이 누락되어 있고 이 부분을 결재란에서 지적하지 않았던 점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었었는데 3월달 조서에는 그런 부분이 크게 좀 부각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조서들을 좀 따로 추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다는 점 의견으로 밝히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볼게요. 자 그렇게 하고 변호사님 이 의견서 제출하신 거는 종합 변론 서면으로 제출하신 취지인 건가요? 저희가 그럼 오후에 최후 변론 하실 때 이거 참고해서 같이 보면 되는 네네,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PT 자료는 별도로 준비를 했고요. 예. 그거는 그 내용보다는 좀 자세하게 정돈을 했는데 좀 늦게 제출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예. 네, 그리고 재판장님 변론 종결 전에 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리자면은 예. 나중에 이제 관련 사건들 판결이 곧 이제 선고가 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1월 예. 중에. 그래서 이 의견서 후에 그 관련 판결들이 저희가 입수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 의견을 한 번 더 물론 변론 종결 후에 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그리고 요 저희 사건 오늘 변론 종결되고 선고되는 사이에 혹시 관련 사건 판결이 예, 나고 예, 예. 뭐 관련해서 좀 저희 사건에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뭐 검찰 측이든 변호인 측이든 뭐 참고 자료로 그 부분 제출하세요. 그럼 저희가 그거는 알겠습니다. 참고로 볼게요. 네. 그렇게 정리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그 외에 지금 오늘 예정돼 있던 강의 구정위는 나오시진 않는 것 같고요. 오전에 혹시 더 추가로 저희 진행할 게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없습니다. 뭐 없으신가요? 그럼 오후에 예정됐던 대로 양측 뭐 구형하고 최후 변론하고 들으면 되나요? 예. 그리고 피고인 신문은 특별히 예정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죠? 아니 피고인 신문 지금 준비해 왔습니다만 우선 예. 특검 측에선 주신문 이제 아, 그걸 참. 가지고 계시니까요. 예. 어떻게 하실지 어떨지 의견을 그때는 정확하게 안 밝히셨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피고인 신문 사항이 많지는 않은데 변호인께서 하시면 관련해서 간략히 몇 가지만 저희가 반대신문 형식으로 그러세요? 진행하고자 합니다. 재판장님 혹시 예. 뭐 예정된 절차인데 특검 측에서 동의하시면 오늘 마침 증인도 안 나왔고 오전 그러게요. 재판 그냥 시간을 보내기 그러니까 피고인 신문 피고인 입장도 지금 해도 좋겠다라고 그러시죠? 하니까요. 검사님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그거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죠? 예, 소송지 따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혹시 예정 시간은 어느 정도 준비하셨어요? 피고인 신문은? 한 30분에서 한 40분. 그러시죠. 그럼 뭐 오전에 일단 그거 진행하고 네, 오후에는 양측 뭐 최종 변론 종결 의견만 좀 듣는 걸로 하죠. 그렇게 되면 피고인 저 증인석으로 조금 옮겨 앉으실까요? 예, 그대로 자리에 앉으시고요. 재판 모두에 고지해 드린 것처럼 그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도 진술 거부권 있으신 거기 때문에 본인한테 불리한 부분은 진술 안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변호사님 준비되시는 대로 피고인 측에서 먼저 피고인 신문 진행하시고요. 검사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 신문 하는 취지로 간단하게 진행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근데 검사님 아까 의견이 변호인 측에서 먼저 피고인 신문 혹시 시작하시고요. 재판장님 그거에 대한 그- 반대 신문 형식으로 간단히 물어보시겠다는 취지셨던 건가요? 예.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네. 예. 그럼 변호사님 먼저 진행하시죠. 아, 이게 재판장님 조금 다만 좀 봐야 되겠는데요. 피고인 측 입장에서는 예. 예, 주신문을 검사님 순서대로 주신문 하시는 사항이 게 좋을 것 상당히 같습니다. 그 논리적인 시간 순서로 예. 앞부분을 보니까 주목사항이 그렇거든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직접적인 부분만 신문하는 내용이라 아 그러시군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신문상이 저희보다 많은데요. 그리고 간단한 게 원래 아닌 원칙도 뭐 최종적인 진행은 검찰 측에서 먼저 신문을 하고 저희가
검사님 혹시 이게 지금 보니까 신문 사항은 쭉 전반적으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요거 기준으로 먼저 진행할까요? 전반적으로 추리긴 했습니다만 이음 저희가 먼저 진행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예, 정관님 특검의 김태환 검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 피고인이라고 호칭하고 피고인 신문사항 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입니다. 예, 피고인께서는 1983년 중앙고등학교를 12회로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신 후에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중에 서울대학교 선배이자 중앙고등학교 제8회 졸업생인 윤석열 대통령을 알게 된 것이 맞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2항입니다. 피고인은 1986년경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중앙고 출신 사법시험 합격자 모임인 충법회라는 모임에 참석하여서 윤석열 대통령과 알게 되고 친분을 쌓게 된 것이 맞는가요? 네. 3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2021년 3월 4일경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후에 2021년 11월 5월경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자 피고인은 윤석열 선거 캠프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피고인은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에 임명된 사실이 있는가요? 그 피고인은 2022년 5월 12일경부터 2024년 12월 8일경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한 것이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예, 6항입니다. 피고인은 1986년경 사법시험에 합격하여서 공군 법무관으로 3년 동안 근무한 뒤에 1992년경 서울에서 판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7년경까지 15년간 판사로 재직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대형 법무법인 등에서 변호사로 근무한 사실도 있는가요? 예, 맞습니다. 예, 7항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피고인의 중앙고등학교 선배지요. 네. 8항입니다. 피고인께서 2021년 11월경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할 당시에 김용현 장관께서도 같은 캠프에 있었죠. 뭐 하는 일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저하고. 같은 캠프에 있기는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캠프는 캠프인데 대선 예. 캠프 인원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예. 그 캠프 안에서 뭐 만나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네. 9항입니다. 피고인이 행정안전부 장관일 당시에 김용현은 대통령 경호처장이거나 국방부 장관이었던 것이 맞는가요? 예, 10항입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배정부 장관이 피고인의 대학교 1년 선배는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11항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경 아침 07시 30분경에는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국무위원들의 조찬 모임에 참석하셨죠. 예, 12항입니다. 피고인은 이후 서울 정부청사 행정안전부 장관 집무실에서 국무회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받고 10월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경까지에는 같은 건물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셨는지요? 예, 맞습니다. 13항입니다. 해당 국무회의 직후에 김용현 장관이 피고인의 집무실로 따라왔죠? 따라온 건 아니고요. 네. 끝난 다음에 잠깐 차 한잔 할 시간 있냐? 먼저 라고 말씀을 말씀하셔서 하시고 그래서 예, 그럼 같이 오십시오 하자. 하고 네. 따라갔습니다. 제가 데려갔고 한 5분 10분 있다 내려오신 것 같은데요. 먼저 가 계시고 기다리니까 김용현 장관이 오셨다 이 네,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피고인한테 말씀하신 게 대통령이 오늘 저녁 9시쯤 들어오라고 하시던데 라고 말한 사실이 있어요. 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하셨나요? 예. 오늘 9시쯤 들어오라고 하시던데 이렇게 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예, 14항입니다. 피고인은 비서실 직원들과 함께 사무실에서 점심을 먹고 김포공항으로 출발해서 13시 5분경에 비행기에 탑승하셨습니까? 뭐 시간은 잘 모르겠고요. 그날 비행기가 한 네. 3, 40분 정도 연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예, 40분 예정된 정도 시간보다 지연돼서 30분 이상 탔다는 지연돼서 말씀이시죠. 출발했습니다. 15항입니다. 피고인은 14시 5분경에 울산공항에 도착한 다음에 울산 문수 경기장에서 김장 행사를 진행했습니까? 뭐 시간은 모르겠지만 그건 맞습니다. 네. 16항입니다. 피고인은 김장 행사 이후에 울산시청에서 진행된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회의를 진행하던 중에 저녁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으시고 나온 사실이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17항입니다. 피고인은 17시 43분경에 울산역에서 서울행 KTX 열차에 탑승해서 20시 03분경에 서울역에 도착한 사실이 있는지요? 예, 18항입니다. 피고인은 미리 김용현 장관님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호출 예정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던 행사를 다 마치지 않고 서울로 온 건가요? 그 김용현 장관님 말씀이 뭐 확정적인 게 아니어서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출발 시간이 이제 마지노선이 5시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울산시청에서 5시까지 그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주재하다가 시간이 돼서 아무래도 가야 되겠다 해서 5시에 나오게 된 겁니다. 김용현 장관님 말씀이 없으셨으면은 출발하진 않았을 것 같죠. 그렇죠. 네. 당연하죠. 김용현 장관님 말씀이 없으셨으면은 예정되었던 저녁 행사, 네. 김장 행사 전부 네. 소화를 하셨을 텐데 김용현 장관님 말씀이 있으셔서 네. 일단 서울로 오신 거네요. 네. 식구왕입니다. 피고인이 울산에서 서울로 가던 중에 통화한 내역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18시 12분경에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일반 휴대전화를 받아서 전화를 받은 다음에 김용현 장관님하고 30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는가요? 시간은 모르겠지만은 짧게 통화를 했습니다. 네, 먼저 일반 전화로 온 네, 거를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20항입니다. 당시에 김용현 장관님과 어떤 통화 내용을 피고인께서는 하셨나요? 그때 일반 전화로 온 것은 맨 처음에 확인하고 상대방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보안폰 지금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비화폰이라고 비화폰. 또 불리는. 네, 네. 네, 네.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하고 제 옆자리, 그러니까 복도 건너편 옆자리에 있던 제 수행 비서관에게 비화폰 지금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김용현 장관하고 통화하면서 예, 지금 비화폰이 있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김용현 장관님하고 통화를 끊지 않은 채로 아, 바로 그렇죠. 옆자리에 네네네. 있던 기차에서 손우승 수행비서관님한테 네. 물어봤더니 비화폰이 있다고 네. 하길래 그래서 김용현 장관님한테 뭐라고 하셨나요? 비화폰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랬죠. 네, 그랬더니 김용현 장관님이 뭐라고 아, 하시던가요? 그러면은 비화폰으로 다시 전화를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피고인께서는 김용현 장관님 요청에 따라서 개인 휴대전화가 아니라 비화폰을 이용했던 것인가요? 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네. 평소에도 피고인께서는 비화폰을 자주 사용하셨습니까? 저는 비화폰 사용하지 않습니다. 음, 저는 걸려오는 경우에만 봤는데요. 네. 비화폰으로 걸려오는 전화도 거의 없습니다. 네, 피고인께서 일반 휴대전화로 만약에 연락이 잘 안 되는 상황이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평소 비화폰도 잘 사용하시지도 않는 피고인한테 김용현 장관께서 굳이 비화폰을 사용해서 다시 전화를 달라고 한 이유가 뭔가요? 김용현 장관님이 경호처장으로 계실 때는 비화폰으로 전화를 몇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이 중요하니까 이분은 보안폰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었죠. 그럼 처음부터 비화폰으로 전화를 주셨으면 되잖아요. 비화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장관들이 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비화폰으로 전화한다고 해서 비화폰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비화폰으로 통화를 해달라 이 요청을 받으셨다는 거죠. 네. 23항입니다. 통화 내역에 의하면 이에 따라서 피고인께서는 18시 14분경에 비화폰을 사용해서 김용현 장관에게 전화를 했고 이에 따라 1분 25초 동안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내용의 통화를 하셨습니까? 그 비화폰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이름으로 번호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직책으로 이렇게 디폴트로 전화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전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김용현 장관하고 통화한 게 경호처장이었을 때 전화를 마지막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직함이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 바뀌셨는데 이 양반 비화폰이 옛날 경호처장으로 번호를 눌러야지 연결이 될지 국방부 장관으로 눌러야지 연결이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연히 바꿨겠지 생각을 하고 현재 보직인 국방부 장관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복도로 나가서 그러니까 열차와 열차 사이에 있는 그 공간 글로 나가서 이제 통화를 한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냥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김용현 장관이 피고인한테 어디 계십니까? 예, 그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지금 울산에서 행사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김용현 장관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럼 언제쯤 도착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답은요? 그래서 제가 8시 좀 넘어서 도착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끊은 건가요, 전화를? 그럼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끊으시더라고요. 네. 김용현 장관께서 일반 전화로 피고인하고 통화하다가 굳이 비화폰으로 다시 1분 25초 동안 통화했는데 그 정도 내용 통화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제가 이제 전화를 앉은 자리에 눌러서 통화가 연결이 된 다음에 잠깐만 네. 기다리세요 하고 복도 사이를 지나가지고 열차와 열차 사이에 있는 칸막이 공간, 네. 보통 입석하신 분들이 서 있는 공간, 네. 그 공간에 나가서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실내에서 전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1분 25초간이나 걸렸다는 말씀이세요? 그 행위를 하느라고? 예, 그래서 네. 실제 통화는 뭐 한 20여 초 했을 겁니다. 네.
24항입니다. 통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시 19시 38분경 비아폰을 사용해서 김명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약 21초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고인께서는 당시에는 김명현 장관과 어떤 내용의 통화를 하셨습니까? 네, 그 서울역에 도착하기 한 30분 전쯤에 전화를 다시 하셨더라고요. 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도착하면 용산으로 오세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25항입니다. 피고인은 김명현 장관의 말에 따라서 서울역에 대기하고 있던 관용차를 타고 20시 40분경에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한 것인가요? 네. 26항입니다. 피고인이 18시 12분경부터 15분경까지 김명현 장관과 2회에 걸쳐서 통화한 직후에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은 18시 19분경에는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그리고 18시 21분경에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한테 각각 비화폰으로 전화했는데 혹시 그 사실 아시는가요? 제가 알 방법이 없죠. 당시에는 모르셨다는 말씀이시죠? 지금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되셨다는 건가요? 수사 과정에서 전화한 걸 제가 알 수가 없죠. 저한테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거는 피의자 신문 당시에 저희가 말씀드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알게 되셨다고 네, 말씀하셨길래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피고인께서 12분, 그러니까 18시 12분부터 15분 사이에 김명현 장관하고 2회 통화한 직후에 박종준 경호처장은 19분에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그리고 21분경에 김봉식 경찰청장한테 비화폰으로 전화했는데 요거는 당시에 몰랐다는 말씀이시죠? 당시도 몰랐고 수사받는 당시에도 몰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통화 내역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통해서 조지호 청장하고 김봉식 청장한테 전화를 했고 그 전화를 통한 통보 내용은 이와 같았습니다.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김영현 장관 및 김 대통령과 면담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직전에 경찰청이 소속된 행정안전부의 장관인 피고인과 비화폰으로 통화하셨는데 김영현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셨다는 건가요? 그런 얘기를 전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28항입니다.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은 19시 30분경에 대통령 안가에서 대통령과 김영현 장관을 만나셨어요.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시간대별 경찰의 역할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지시 문건을 또 교부받기도 했고요. 그 직전에 김영현 장관은 피고인한테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경찰청에 소속된 피고인과 계엄 관련 경찰에 대한 지시를 논의했던 거 아닌가요? 전혀 아니고요. 그렇게 기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나눌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단순히 김용현 장관이 피고인의 서울 도착 예정 시간이 궁금했을 뿐인데 굳이 피고인한테 비화폰으로 다시 전화하라고 하고 또 2회에 걸쳐서 1분 40초 넘게 통화를 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요? 그거는 김용현 장관의 업무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현 장관이 별것도 아닌데 일반 전화가 아니라 비화폰으로 전화를 다시 해달라고 하는 게 스타일이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경호처장으로 계실 때는 김용현 장관님이 비화폰으로 가끔씩 전화를 했었기 때문에 뭐 특이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도 보안상 이유 때문에 비화폰을 사용하시더라 김용현 장관께서. 이 상황도 보안 때문에 비화폰을 전한 거 아닌가요? 아까 그렇게 보안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군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보안을 중시해서 그러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보안을 중시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화폰을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그야 김용현 장관에게 여쭤보셔야죠. 29항입니다. 대통령실 CCTV 영상에 의하면 다른 국무위원들과는 달리 피고인은 대통령실 5층에 도착하신 이후에 다른 분들과 달리 중간에 접견실에서 대기하는 과정이 없었어요. 그런 대기하는 과정 없이 곧장 대통령실 집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피고인께서는 사전에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실에 도착하면 곧장 집무실로 들어오라는 언지를 받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통화를 한 적도 없고요. 저는 들어가서 안내해 주는 대로 그냥 들어간 것이죠. 30항입니다. 피고인이 처음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집무실 안에는 누가 있었나요? 집무실 안에 대통령 계셨고 그 다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김용현 장관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31항입니다. 피고인이 집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국무총리 등이 집무실 안으로 들어오기 전 그 사이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 국무총리님 들어오시기 전에 아무런 제가 들었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도착을 딱 했을 때 이렇게 빈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그 앞쪽에 비상계엄 이런 문건이 이런 식으로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대답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침묵이 쭉 오고 갔었는데
제 생각은 바로였다고 생각하는데 뭐 시간상 뭐 5분 이상 됐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대통령께서 이제 총리님도 들어오시라고 하지 하고서 총리님하고 김명호 통일부 장관이 들어온 겁니다. 예, 32항입니다. 피고인께서 대통령 집무실 안으로 들어간 게 20시 36분경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때부터 한덕수 총리님 그리고 김명호 장관님께서 집무실 안으로 들어가신 20시 40. 시간 좀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23시 06분이라고 방금 말씀하신. 20시 36분. 예. 피고인 신문 사항에 기재된 20시 36분입니다. 20시 36분경부터 한덕수 총리, 김영우 장관님께서 집무실 안으로 들어간 20시 45분경까지 9분의 시간 동안 대통령, 김영우 장관, 박성재 장관, 피고인 사이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어떤 발언이나 논의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9분이나 되는데. 제 생각은 네. 9분 정도라고 생각을 못했고요. 제가 들어간 게 그 CCTV를 보니까 36분 40초 그때 이제 문을 열기 시작하던데 입구에 들어가서 이제 그 저를 안내한 사람이 행안부 장관님 오셨습니다 얘기하고 제가 대통령께 인사하고 둘러보니까 이제 빈자리가 거의 다 빈자리이기 때문에 어디 앉을까 하다가 박성재 장관님이 대통령님 기준으로 오른편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저는 왼편으로 가서 앉아야 되겠다 하고 걸어가서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문건이 보였다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건을 보고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자리에 앉고 있었는데도 분위기가 너무 무겁고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서 있는데 김용현 장관님은 대통령이 바로 옆에서 뭐 무슨 얘기를 가끔씩 주고받는 것 같고 그 사이에 아마 그 비서실 직원이 와서 총리님이 도착하셨습니다라는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그 직원이 나가고 대통령이 연이어서 그럼 총리님도 들어오시라고 하지 하고 하니까 김용현 장관님이 다시 또 저 옆으로 돌아가가지고 저 대회의실 접견문 열고 뭐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지금 검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공백이 9분씩이나 있었던 거하고는 전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CCTV에서 9분의 시간이 확인되는 거는 사실관계는 맞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음에도 그렇죠. 정작 비상계엄 관련된 논의는 하나도 없었다는 건가요? 9분 동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시간도 9분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재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공백인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 시간도 길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해봐야 제가 볼 때는 한 7, 8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3항입니다. 그 이후에 한덕수 총리님 그리고 김영우 장관님이 20시 45분에 집무실 안으로 들어온 후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조태용 국정원장이 20시 56분에 집무실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11분 동안에는 집무실 안에서 어떤 발언이나 논의가 있었나요? 이제 총리님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조태열 장관도 그 사이에 뭐 한 5분 정도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시간도 제가 볼 때는 제 기억으로는 뭐 긴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안 되고 거의 뭐 바로 들어오신 것 같고 들어오셔서는 이제 조태열 장관님이 외교관계에 미친 영향이 크다. 70년 공든탑이 무너진다. 이런 취지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님께서 그때서야 처음으로 그 계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피고인께서 집무실에 들어간 20시 36분경부터 조태열 장관하고 조태용 국정원장이 집무실로 들어간 20시 56분경까지 약 20분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피고인 말씀으로는 그 사이에 아무도 비상계엄 관련돼서는 별다른 논의를 안 했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본격적인 논의는 조태열 장관님하고 그다음에 그 국정원장이 들어온 다음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후적인 생각인데 결국은 대통령님께서 이게 뭐 정해진 시간에 모이는 미팅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장관들이 도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 올 때마다 뭐 계엄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다른 장관이 오면은 똑같은 동일한 내용을 또 설명하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사람까지 다 온 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마지막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외교부 장관까지 기다렸다가 비상계엄 선포 예정 사실만 말하셨다는 거예요? 제 사후적인 생각인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리 대통령 집무실로 불렀던 사람들이
다 오기를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말씀을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그러니까요. 들었습니다. 그 비상계엄 선포 예정 사실은 당연히 다른 장관들도 알아야 되는 사실로 보여요. 근데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국무위원들만, 그러니까 먼저 부르기로, 지금 피고인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먼저 부르기로 선택한 일부 국무위원들과 국무총리만 불러서 별도로 비상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먼저 알려줄 이유가 뭔가요? 그냥 모르죠. 대통령님께 생각이시고 누구를 불렀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네, 피고인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20분 동안 모인 분들이 사실 계엄에서 제일 중요한 분들이에요.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군대와 경찰과 법집행력 세 개를 가진 지금 계엄의 가장 핵심적인 분들이 세 분을 가장 먼저 들어와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행안부 장관께서 들어가시고 나서 다음 국무총리가 오실 때까지 한 20분 정도가 있는데 20분 동안에 그러면 계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니, 납득이 안 돼가지고요. 아니 국무총리님이 오시기 전까지 무슨 20분입니까? 잘 보십시오. 조태호 장관과 국정원장이 들어오니까 20분이 있는데 이 중요한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비상계엄에 가장 중요하신 지금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계시는데 이 계엄에 대해서 논의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제 기억은 어쨌든 조태열 장관이 올 때까지는 본격적으로 대통령께서 계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기억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장관을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조태열 장관이 마지막이었고 그 마지막 사람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부르신 장관이 마지막까지 다 오기를 기다려서 이제 한꺼번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는 계엄에 중요한 장관들을 불러가지고 계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계엄에 필요 없는 장관님들은 나중에 와가지고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이 정도 용도로 쓰셨다고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어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금 특검본이 생각하신 대로 한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그럼 장관 한 명 올 때마다 설명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 한꺼번에 모이면 대통령께서 그때 말씀을 하시겠죠. 아니, 세 분의 장관은 다른 장관님들이랑 틀리잖아요. 다른 국무위원들 달리 계엄에서 역할이 있잖아요. 군대가 해야 될 역할, 경찰이 해야 될 역할, 법무장관이 해야 될 역할이 실제로 필요한 계엄에서 이 세 분이 없으면은 비상계엄 자체가 실행이 안 되는 분들이 모인 거 그거는 아닙니까? 특검본님의 일방적인 생각이시고요. 대통령께서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으로 다 모이길 기다리셨다가 한 번에 말씀을 하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날. 예, 제 취지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 취지는 다 기다릴 거면 왜 외교부 장관까지만 기다렸냐는 겁니다. 그냥 모르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제가 사후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날 저는 그 자리에 누가 오는지도 몰랐죠. 네네. 이것도 몰랐는데 분명한 것은 제가 기억하는 것 바로는 조태열 장관이 온 다음에 대통령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말씀을 하셨고 네. 아까 말씀드린 사후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조태열 장관이 마지막 오신 분이니까 그분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외교부 장관까지만 별도로 줄 지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까지만 기다렸던 거 아닌가요? 그거 모른다니까요, 제가. 누굴 불렀는지 자체를 제가 모르는데 윤석- 아까 드린 건 제가 사후적인 판단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피고인 등 몇 명만 먼저 대통령실로 부른 이유는 단순히 비상계엄 선포 예정 사실만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별도로 지시할 사항이 있는 국무위원들만 먼저 불러서 그 지시를 하기 위함이었던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정작 제일 중요한 최상목 장관은 왜 안 불렀을까요? 최상목 장관에게도 나중에 문건을 주는 것이 나오는데 그 문건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닐까요? 그럼 다른 장관들도 마찬가지죠. 문건 주는 걸로 충분하죠. 문건에 있는 내용이 긴급하게 지시할 사항이어서 먼저 불렀던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뭐 제가 참 답변드리기 곤란한데요. 뭐 저는 어쨌든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을 대통령께서 왜 먼저 부르셨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최상목 장관은 그 자리에 왜 안 뛰었나? 왜 이런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자, 검사님, 중요하죠. 검사님, 이 부분은 계속 조금 반복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죠. 35항입니다. 대통령실 CCTV 영상에 의하면 조태열 장관 대통령 국정원장은 20시 56분경에 집무실로 입실을 했고 그로부터 13분에 14분이 경과한 21시 09분부터 10분경까지 대통령, 김영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집무실에서 퇴실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아요? 시간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시간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네네네. 요 순서는 맞습니까? 순서가 어떻게 됐다고요? 원장님, 조태용 원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그로부터 한 10에서 13분에 14분 경과하고 대통령하고 김영현 장관님 제외하고 모두 나오셨다고요. 예, 대변실로. 그렇습니다. 예. 네. 36항입니다. 피고인이 집무실에 있는 동안 대통령이 직접 또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영현 장관이 한덕수 총리, 조태열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문건을 건네는 장면을 보았는가요? 어디에서요? 집무실에 있는 동안이요. 저는 그런 거 못 봤습니다. 네. 37항입니다. 피고인은 20시 36분경에 대통령 집무실에 입식을 하신 후에 21시 10분경 다른 국무위원 등과 함께 퇴실하실 때까지 34분 동안 계속 집무실에 있으면서 그 원형 테이블에 앉아 계셨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한덕수 총리, 조태열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등에게 문건이 전달되는 장면을 충분히 볼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뭐 제가 주의를 기울였으면 볼 수도 있었겠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만한 상황이었다는 취지신가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계엄한다는 말을 듣고서 너무 놀랬죠. 너무 놀랬고 그야말로 이제 뭐 머리가 하얘진다거나 할까? 온갖 잡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 상황에서. 원탁에 계속 앉아 계셨던 건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원탁 위로 당연히 문건이 주고받아졌을 것 같은데 그 모습을 못 보셨다는 건가요? 제 생각으로는 원탁 위로 이렇게 문건이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원탁이 작은 원탁이 아닙니다. 거기 한 10여 명이 여유 있게 둘러 앉을 수 있는 자리여서 이게 제 생각에는 한 지름이 한 4, 5m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종이가 아주 책이면 몰라도 문서를 넘기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 이게 던질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38항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CCTV 영상에 의하면 21시 9분부터 10분까지 집무실 밖으로 나오는 조태열 장관님이랑 조태용 원장님이랑 한덕수 총리님은 각자 손에 문건을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그 모습 장면이 확인되는데 그때까지 집무실에 함께 계셨음에도 피고인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문건을 받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문건 갖고 나온 것도 저도 CCTV로 봤는데 문건을 받으셨다면은 제 생각에는 뭐 김영현 장관이 됐든 뭐 강희구 부속실장이 됐든 그런 분들을 통해서 문건을 전달을 받거나 아니면은 저처럼 이제 테이블 위에 있는 문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테이블에 있는 문건을 갖고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조태열 장관님께서는 원탁에서 원탁 위로 문건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못 봤어요. 저는 못 봤고요. 저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태열 장관님께서는 그러면 그렇게 받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받았다고 그건 말씀하시는 모르겠어요. 거예요. 제가 본 게 알겠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네. 39항입니다. 피고인은 늦게 집무실에 입시한 한덕수 총리님, 조태열 장관님, 조태용 원장님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와 문건을 받는 모습을 못 봤다는 거죠. 네, 제가 본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40항입니다. 그렇다면 피고인께서는 20시 36분경부터 21시 10분경 34분 동안 집무실 안에 계시면서 대통령으로부터 피고인께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받은 문건이나 지시가 없습니까? 네, 저는 유일하게 이제 제 책상 그것도 뭐 제가 앉기로 예정된 책상이 아니라 제가 그냥 임의로 가서 앉은 책상인데 그 책상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 문건이 있는 거 본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 말고 이렇게 거기 올려져 있는 거 말고 대통령께서 김영현 장관을 통해서든 직접이든 그런 거 없습니다. 준 거 없으세요? 네. 대통령실 CCTV 영상에 의하면 그런데 피고인께서는 36분경부터 21시 10분경까지 34분 동안 집무실 안에 머무는 거 이외에 21시 14분경에 두 번째로 집무실 안에 들어갔다 나오세요. 네. 예, 이때 다시 들어가셨던 이유는 뭔가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조태열 장관이 오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계엄에 대한 얘기를 처음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께 답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보통 말씀을 길게 하십니다. 길게 하시고 끝나자마자 다들 나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들 나왔던 것이고요. 들어와서 이제 대회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대통령께 말씀을 한번 드리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계엄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자리에서는 그 집무실 안에서는 외교부 장관하고 대통령께서 두 분이서만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그 사이에 끼어들 상황도 없이 대통령께서 말씀을 마치자마자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해서
계엄을 하시면 안 된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따로 한번 들어갔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와서 국무위원들끼리 서로 뭐 계속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바깥에서 뭐 우리들끼리 백날 얘기해봐야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근데 아까 전에는 제가 끼어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서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간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두 번째로 들어가신 그때 상황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마침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관련 문건을 우연히 보시게 되셨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 보셨다는 그 문건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나요? 그 문건이 이제 대통령님 그 테이블 앞쪽에 원탁 테이블 앞쪽에 여러 가지 문건이 쭉 있었는데요. 그 중에 딱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제목이 이제 소방청인지 소방청장인지는 정확치 않은데 어쨌든 소방청 아니면 소방청장까지 돼 있었던 거고요. 내용이 24시 단전 단수 그리고 언론사 4개 그다음에 그 여론조사 기관 하나 여론조사의 꽃 이렇게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4개가 JTBC, MBC, 한겨레, 경향 요거라고 네네네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일단 이렇게 하시죠. 뭐 앞에 약간 좀 지체된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쭉 정리해 오신 거 사실관계대로 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일단은 쭉 검사님 이거 준비해 오신 거 순서대로 묻고 진행을 하고요. 혹시 이 부분이 오전에 조금 마치기가 버겁거나 그렇게 되면 피고인 신문을 오후로 조금 넘겨서 피고인 측 질문하시는 시간은 오후 시간에 또 충분히 드릴게요. 요 지금 검사님 쓰신 시간만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일단은 지금 지금 일단은 검사님 진행하는 속도로 봐서는 요거 주신문 하시는 거 하시고 변호사님들께서 아마 반대 신문을 조금 하시다가 혹시 시간을 그 지금 하신 것만큼 쓰시게 되면 오전 시간에 마무리가 안 돼서 오후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진행할게요. 그러니까 검사님 요 지금 준비하신 거 조금 빠른 속도로 물어보시고 특히 이제 답변이 한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뭐 추가로 확인하실 부분 확인하시는 건 좋은데 아까처럼 조금 반복돼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건 좀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 쓰신 것만큼 피고인 측에서도 쓰실 수 있도록 시간 드리고 그 부분은 그 검사님 끝나고 나서 혹시 오전에 하시다가 조금 중단하고 오후에 하시는 게 더 나으실지 아니면 오후에 몰아서 한꺼번에 피고인 측 그 신문사항을 소화하시는 게 나으실지는 그때 변호사님 그 남은 시간이랑 보고 변호사님들한테 선택권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 검사님 쓰신 시간만큼 피고인 신문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그건 오후에 시간을 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피고인 신문 재판장님, 저희가 사실 오후에- 피고인 신문을 30분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상당히 축약해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또 반대 신문만 살짝 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다가 예. 지금 16쪽 중에 6장 넘어가는데 30분을 쓰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근데 사실은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이 신문 사항을 보시고 검사님 신문 사항이 더 시간대별로 쭉 정리가 잘 돼 있으니 그걸 먼저 하고 나면 본인들께서 좋습니다. 물어보시겠다고 해서 일단 진행이 빨리 된 좀 거기 해주시기를 때문에 원하고요. 그거는 뭐 더 전체적인 하시기는 시간을 좀 어렵고 통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사님 일단은 그 네, 신속히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부분 좀 빠르게 소화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4항입니다. 예, 피고인께서 지금 주장하시는 거에 의하면 방에 들어가셨을 때 집무실에 다시 두 번째로 들어가셨을 때 우연히 그 단전 단수 문건을 보셨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CCTV 영상에 의하면 21시 14분 27초경에 집무실로 들어가신 다음에 불과 13초가 경과한 같은 분 40초경에 다시 연결 출입문을 통해서 집무실 밖으로 나오세요. 따라서 피고인께서 그때 집무실에 있었던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13초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13초 동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한테 비상계엄 선포도 만류하고 또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관련 문건도 보고 이걸 다 했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검사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제가 대통령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다음에 그거 별도로 문건을 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 13초
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연결 출입문에서 대통령이 앉아 있는 원탁 자리 옆까지 걸어가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아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발언했다고 주장하신 내용. 그러니까 계엄할 상황이 아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까지 반대까지 마친 후에 대통령이 나가 있어라라는 말까지 듣고 다시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퇴실까지 해서 그게 13초 만에 다 했다는 네, 건가요? 충분하고요. 그 사이에 또 문건도 받고요. 네. 그 사이에 문건을 본 건 뭐냐면은 네. 그 연결 출입문에서 제가 앉은 그 좌석까지 두세 발자국밖에 안 됩니다. 가서 충분히 앉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께 드린 말씀 길지도 않아요. 제가 지금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비상계엄할 상황이 아닙니다. 저기 앉아 있는 국무위원들 다 반대합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그 세 마디 드리고 있는 포함해서 13초까지 걸렸다고요. 네,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대통령이 알았다고 나가라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손짓을 하셨고 예, 그 저 신속- 말씀을 네. 드리면서 문건을 본 거지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뭐 다시 문건을 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전부 다 한 행동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의 동작으로. 그게 13초 만에 다 하셨다는 네, 말씀이시죠. 예, 한번 45항입니다. 해보십시오. 네, 한번 45항. 실험을 해보십시오. 가능할 겁니다. 45항입니다. 피고인의 인터넷 검색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피고인께서는 21시 14분경 두 번째로 집무실에 들어가시기 전에 13분에는 네이버에서 헌법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신 사실이 확인되는데 헌법에서 어떤 내용 검색하신 건가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아마 찾았을 겁니다. 비상계엄 조문에 대해서 처음 듣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40몇 년 만에 발령된 거기 때문에 아무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저도 뭐 법을 전공했지만 비상계엄이라는 것, 상황에 접할이라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헌법을 찾아봤습니다. 46항입니다. 19분경에는 정부조직법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는데 그거 검색하신 이유는 뭔가요? 정부조직법에서 우리 행안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비상계엄하에서 우리 행안부는 뭐가 달라지는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47항입니다.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대적견실에 머물다가 집무실에서 대적견실로 나온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거나 제지하는 취지로 말하신 적은 있어요? 대적견실로 계속 나온 그런- 다음에 예, 계속 그런 취지였습니다. 아니 결국 이제 대적견실로 대통령이 나오신 다음에 피고인께서 대통령한테 만류를 한 적이 있냐고요? 그게 지금 한 3번 정도 나오셨죠, 네. 대통령께서. 예. 그때 이제 그 사이에 저희들이 이제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 주장을 국무위원들 말고 피고인께서요. 했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총리님이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려 들어가셨다가 나오셨고 대통령께서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발표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를 절차를 다 밟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만류를 했죠. 못 가시게 했죠. 비상계엄 선포를 자체를 만류한 적은 있나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아까 그 제가 중간에 들어가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국무위원들 그다음에 총리께서 계속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대적견실에서는 만류하신 적 없어요?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죠. 그 다른 국무위원들께서는 피고인이 대통령을 만류하거나 제지하는 발언을 보거나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어떤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상계엄 선포를 계속 만류했다고요. 그걸 못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국무위원들께서는 피고인께서 만류하시는 아니, 모습을. 비상계엄을 하러 가시겠다고 하시는 거를 네. 못 가시게 계속 만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피고인께서 그런 행위를 하는 모습을 다른 국무위원들께서는 못 보셨대요. 아 근데 CCTV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PCB는 영상만 나오고 영상에 그 제가 부분도 계속 이러지 다음 않습니까? 질문으로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48항에 동그라미 2번은 증언한 내용과 다르게 전제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이 관련된 문건을 행안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라고 그 헌재 심판 증언에 나와가지고 어디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문건을 똑같은 거를 준비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만 했을 뿐입니다. 예, 재판장님 그 48항 질문 뒤에 이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떻게 답변하실지를 예상을 하고 추가로 질문할 내용이 있어서 여러 가지 기재했는데 전제가 다른 걸 전제하고서 이렇게 네. 증언하지 않았는데 사실이 아닌 거를 전제하고서 물어보니까 잘못되었다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적절히 변경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장관께서는 2025년 1월 23일경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있는데요.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의 주무장관으로서 관련 부처에 필요한 협조 사항이 있으면 협조하도록
대통령의 지시와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각 부처별 한 장씩 문건을 만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셨는데 피고인께서는 김영현 장관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지시 문건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행정부 장관을 위해서 준비한 문건은 경찰청장에게 전달한 문건과 내용이 동일하다. 이렇게라고 말을 했는데 피고인께서는 이런 문건을 받으신 사실 없으십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좀 변경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시 청구인 대리인은 김영현 장관한테 어떻게 증언했냐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까 이 국무위원들이 모였을 때 부처별로 그 기재부 장관한테 줬던 것처럼 그런 문건을 하나씩 나눠주셨다고 했는데 총 몇 장이나 준비하셨어요? 라는 물음에 대해서 김영현 장관님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대충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3명, 4, 6, 한 6, 7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당시 청구인 대리인이 김명현 장관한테 아까 행안부 장관, 국정원장 또 어디 있었지요? 국무총리도 있었다고 그러셨고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김명현 장관은 예라고 증언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해당 증언 취지는 김명현 장관이 기재부 장관에게 줬던 문건을 다른 장관들에게도 나눠줬는데 그와 같이 나눠준 문건이 6, 7장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김명현 장관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지시 문건 받은 사실이 있지 않아요? 전혀 없고요. 방금 검사님 말씀하신 그 김용현 장관의 증언은 그건 검사님의 일방적인 해석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언을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증인이라는 것이 방금도 이제 지적을 했지만 질문자가 질문하는 걸 제대로 잘 알아듣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 아니요라고 강요를 하기 때문에 뭐 큰 의미 없이 대답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 소방청장한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개별적으로 전달한 사실은 없어요. 피고인께서는 이제 소방청장이라고 기재된 네. 맨 위에 그런 문건을 언뜻 보셨다고 집무실에서 주장하시지만 김명현 장관님의 증언 내용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에게 자신이 준비해서 나눠준 비상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서 증언하던 중에 발언이니까 소방청장에게 전달할 문건과 피고인에게 전달할 문건을 김영현 장관이 착오해서 증언할 여지는 없어 보여요. 피고인은 거짓 진술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거짓을 진술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김영현 장관은 행안부 장관한테 나눠줬다는 문건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에 나눠준 문건을 구분해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김영현 장관은 행안부 장관과 그 산하 기관장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짓 진술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전혀 아니고요. 김용현 장관이 그걸 구분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현 장관에게 직접 물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49항입니다. 김명현 장관님 증언에 의하면 행안부 장관에게 준비해서 전달한 문건은 조지호 청장 및 김봉식 청장에게 전달한 문건과 내용이 똑같고 해당 문건에는 22지 국회, 23시 민주당사, 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방송사, MBC, 여론조사 꽃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증인 대통령부터 받은 지시 문건에도 이러한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나요? 그 검사님 신문 중에 죄송합니다만 전달한 문건이 아닌데 동일한 취지의 전달한 문건으로 그 이렇게 49항의 질문에도 전달한 문건 알겠습니다. 변경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께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언뜻 보았다고 주장하시는 문건에는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던 건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거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지금 김용현 장관님이 진술을 하셨다고 하는 시간하고 그다음에 기관이 기재된 문건은 저는 전혀 보지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언뜻 보셨다는 문건에? 24시 하나만 있었죠. 그 위에 내용을 보셨습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렸는데 위에 소방청 혹은 소방청장 24시 단전단수 그다음에 언론사 4개 기관 그다음에 여론조사 기관 한 곳 이렇게 이게 다였습니다. 피고인이 그 보신 문건이 네. 문건에 여러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게 눈에 들어와서 그 부분을 보고 지금 기억하신다는 아닙니다. 취지예요? 아닙니다. 아니면 그 한 장에 네네. 그 글씨만 써 있는 거를 본인이 네. 그 한 장 전체를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셨다는 한 건가요? 장 전체가 몇 글자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수사기관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기재부 장관이 받았다는 문건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큰 글씨요 몇 글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답니다. 소방청장 24시 단전단수 기관 이게 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그 검사님이 오해를 하시는 건데 제가 대통령님하고 말리는 얘기하면서 그냥 한눈에 다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뭐 읽고 이렇게 암기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다음 질문 하시죠, 검사님. 네, 50항입니다.
근데 조지호 총장님은 본인이 받은 문건에는 김명현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2시 국회, 23시 민주당사라고 기재된 문건을 받았다고 증언하시더라고요. 조지호 총장님의 처께서도 조지호 총장님이 가져온 종이에 MBC 등 언론사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증언을 하였고, 김붕식 청장님도 22시 국회, MBC 여론조사 꽃 부분이 해당 문건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증언했는데, 이런 내용이 기재된 문건 대통령으로부터 받으신 거 아니에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유일하게 본 게 아까 말씀드린 소방청장 그 문건, 그것도 그냥 제가 본 거고요. 받은 건 없습니다. 이게 51항. 네, 그러니까 51항은 50항하고 50항은 반복되니까 생략하시고요. 네네. 50항의 질문 관련해서도 김봉식 청장이 김봉식 총장 이런 얘기 한 적이 이런 없습니다. 증언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뭐 해당 문건에 있었을 것이라고 나중에 언론 보도를 보고 생각이 들었다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제시를 예.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이게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거 얘기하시나요? 아닙니다. 증언할 때 언론 아니, 보도를 이거- 보고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다. 그는 그 김봉식 청장이 여기 나와서 얘기할 때 22시 국회나 뭐 언론기관 등은 언급을 그게 김봉식 청장이 하신 건지 조지호 청장이 하신 건지 하여간 두 분 중에 한 분이 법정에서 그런 취지로 본인이 봤다는 부분은 진술한 게 있으니까요. 두 분이 받은 문건 또 동일하다는 취지로 양측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 지금 물어보신 건 문제 없어요. 50항까지 그냥 물어보시고 51항은 반복되니까 삭제하시고 네, 52항 부터 52항 간단히 물어보시죠. 네. 그 경찰청하고 소방청 모두 정부조직법 34조에 따라서 행안부 소속 기관이잖아요. 외청이죠. 네, 소속 네, 외청이죠. 예. 그리고 법령상 및 사실상 행안부 장관이었던 피고인의 지위를 받으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호 업무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장관에게 중간에서 일을 잘 조정하라는 지시를 했던 거 아닌가요? 저의 지휘를 전혀 받지 않고요. 그거는 법적으로나 실무 관행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지휘를 전혀 안 받습니다. 54항입니다. 대통령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1시 48분부터 50분경까지 좌석근실에서 피고인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서 그 내용을 유심히 읽어보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해당 문건은 무엇이었는가요? 제가 기억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은 그 대접견실에 무려 2시간이나 앉아 있었습니다. 그 두 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서 했던 행동을 특별한 상황이 아닌다면은 기억을 할 수가 없고요. CCTV로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저도 봤습니다만, 아마 제가 봤으면은 그때 제가 울산에 제 처를 남겨두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집사람이 언제쯤 올라오나 하고서 그 일정표를 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54항입니다. 그 피고인께서 안주머니에 문건을 꺼내셔서 읽으신 시점이 당초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예정 시각으로 밝혔던 22시 직전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중대한 상황에서 비상계엄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지금 말씀하신 일정표나 뭐 혹은 피지나 김장인사 자료나 고향사랑 기부제 팜플릿이나 이런 거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은 없고요. 제가 봤다면은 그날 저의 일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이제 제 일정표가 비서실에서 챙겨주는데, 그 일정에 저하고 집사람이 울산에서 같은 비행기로 올라오게 돼 있는데, 네. 저만 갑자기 제가 5시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집사람이 따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서울에 와서 보니까 비상계엄을 한다고 하니까 집사람이 과연 울산에서 제 시간에 올라올 수 있을까, 그것이 그러면 가장 걱정이 돼서 예, 제가 당일 일정표를 봤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일정표라고 지금 봤으면 네. 일정표고 네. 나머지 피지나 김장인사 자료나 고향사랑 기부제 팜플릿은 아니었을 거라고 기억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갖고 있었을 수는 있는데 피지는 아마 갖고 있었을 겁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가 불확실하고요. 갖고 있었다면은 제가 피지는 갖고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일정표 꺼내본 당했을 거, 겁니다. 꺼내서 꺼내본 보이는 거는 건 그 중에서 아마 일정표였을 겁니다. 다른 거일 가능성은 없고요. 네네네. 55항입니다. 대통령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에 22시 54분경에 다른 국무위원들이 모두 제적견실에 나가자 한덕수 총리와 단둘이 남은 상태에서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다시 그 문건을 꺼내어 있다가 그 문건 중 일부를 한덕수 총리에게 제시하거나 건네주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어떤 문건을 보여줬던 건가요? 제가 한덕수 총리님하고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것은 제가 전혀 기억이 없고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CCTV가 공개된 다음에 그렇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나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것도 일정표인가요? 만약에 꺼냈다면 갖고 있는 게 뭐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그거하고 뭐 피지 정도 있었을 테니까 일정표를 보여드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때 제 기억으로는 국무위원들끼리 다 어떤 생각들을 했었냐면은
워낙 놀라면서도 당신은 대체 이 상황을 언제 알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총리님께서도 저한테 나무라고 하셔가지고 혹시 뭐 행안부 장관은 미리 안 거 아닙니까? 언제 아셨어요? 이런 걸 아마 물어보셨을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저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오늘 일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피고인과 한덕수 총리가 이제 피고인께서 꺼낸 문건 일정표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피고인의 일정표를 함께 확인하면서 11분 동안 논의를 계속 이어가져요. 그 비상계엄이 선포된 엄중한 시기에 피고인과 한덕수 총리께서는 그 일정표, 피고인의 일정, 하루 일정을 논의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CCTV를 같이 보셨잖아요. 그 종이를 가지고 11분 동안 얘기한 게 아니라 종이는 잠깐 보여드린 거고 그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뭐 그러니까 언제쯤 알게 됐냐. 저는 총리님한테 총리님도 정말 모르셨습니까? 언제쯤 알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앞으로 대국회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이 비상계엄이면 선포가 됐는데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지 어떻게 하면 될지 그런 걱정들을 한 거겠죠. 네, CCTV 영상을 함께 봐서 저도 여쭤보는 겁니다. 그 네. 피고인께서 가지고 있던 문건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총리께 설명을 드리더라고요. 그 총리께서도 유심히 듣고요. 11분 동안 그런 논의를 하는데 그 해당 지시 문건이 피고인의 일정표라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11분 동안 그것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잠깐 뭐 저도 같이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가르친 게 나오는데 그날 아침부터 7시 반부터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7시 반부터 시작돼가지고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김장 행사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하고 그리고 중간에 제가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겠죠. 그 CCTV 영상에 보면은 이렇게 계속 문건을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두 분 다. 재판장님, 이 부분은 저번에 이 증거조사 그날 했던 것처럼 한덕수 총리가 건네받은 문건 계속 들고 있었던 상황도 아닌 게 확인됐습니다. 네, 검사님 이 넘어가도록 부분도 하겠습니다. 조금 반복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죠. 그리고 팩트에 입각해서 자꾸 신문을 하셔야지. 자꾸 팩트를 검사님 입장에서 해석해서 물어보니까 제가 좀 근데 답변드릴 이제 약간 좀 곤란합니다. 그렇긴 한데 네. 검사님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이제 검찰 주장하고 좀 다른 부분을 짚어가면서 물어보시고 조금 이게 이제 증인 신문은 아니고 피고인 신문이기 네. 때문에 뭐 피고인의 의견이나 그 당시에 뭐 구체적인 요 대화하신 그러니까 그 진술하시는 취지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이제 허용은 해드리긴 하는데 검사님 그 지금 시간이 많이 네, 가고 신속하게 있으니까 좀 하겠습니다. 예. 반복되는 건 자꾸 묻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답변 들으신 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요. 알겠습니다. 예, 재판장님, 근데 하나 마지막으로 보시면 그게 김장 문건, 행사 문건이라는 얘기신 건가요?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일정표라고 문건인지는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일정표라고 계속 말씀하고 일정표. 계시잖아요. 예. 다음 질문 하시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56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이 재판 시작할 때 나와서 검사님들이 오해하신 게 김장 행사 일정표가 아니라 제가 매일매일 행안부 장관 일정표라는 게 따로 나옵니다. 매일같이. 그 일정표를 얘기한 겁니다. 59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음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정부 서울청사 출입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께서는 이제 대통령실 나오셔서 23시 26분경에 들어오셔서 01시 00분경까지 정부 서울청사 건물에 계셨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나요? 네. 네, 60항입니다. 그 피고인이 정부 서울청사에 도착하신 직후인 23시 27분경에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가 발령됐는데 피고인은 당시 포고령의 내용을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한 사실이 있는가요? 포고령이 나왔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간부회의 직전에 TV에서 포고령이 발령되었던 사실 자체는 들었어요? 간부회의 직전에는? 그거는 제가 기억이 정확치 않습니다. 어, 포고령을 제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실 때는 이 정도는 말씀하셨어요. 포고령이 나왔다 정도만 알고 있었다. 12월 3일 당시 간부회의 들어가기 직전에 TV에서 나오는 걸 들었다. 이건 맞아요? 지금 기억이 정확치는 않습니다. 지금은 기억이 안 나신다. 네네. 있습니다. 61항입니다. 통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부 서울청사에 도착하시자마자 23시 34분경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건 내역이 확인돼요. 네. 그 무렵 이후에 경찰은 이미 국회 주변을 봉쇄하고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23시 27분경에 또 포고령까지 발령됐어요.
피고인이 국회를 봉쇄하고 있던 조지호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이유가 뭔가요? 제가 돌아오면서 이제 그 행안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이 우리 이제 그 관련 청이 경찰청하고 소방청이니까 경찰청하고 소방청 상황이 어떤지 이제 확인하려고 전화를 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행안부 내부적으로는 간부 회의를 소집해 놓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경찰청장한테 전화해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었습니다. 예, 62항입니다. 피고인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 당시에 조지호 청장이 지휘하는 경찰이 국회 주변을 봉쇄하고 국회 출입을 통제 중이었던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나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 당시 경찰이 국회 주변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 지휘에 계셨던 피고인이 그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셨다는 건가요? 예, 그 당시 이제 제 방에는 TV는 있습니다만 저는 원래 집무실에서 TV를 전혀 안 봅니다. 전혀 안 보고 TV도 틀어져 있지 않았었고, 그 당시 도착하자마자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었고요. 네. 그 전화를 끊자마자 거의 동시에 제가 전화를 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황을 안다거나 뭐 뉴스를 통해서 안다거나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말씀은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있는 상황 자체를 몰랐다는 네. 말씀이신데 그런 상황을 몰랐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약 1시간가량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집회, 소요, 유혈 사태 발생 등을 우려해서 경찰한테 전화를 했다는 경찰청장한테 전화했던 이유가 그렇죠. 뭔가요? 당연한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습니다. 비상계엄이 발령이 됐으니까 각종 시위나 집회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걸 물어보려고 전화를 한 거죠. 그 정도 물어볼 생각을 하시면은 네. 당연히 국회 상황이나 다른 상황들이 어떤지 뉴스 정도는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뉴스도 안 찾아보셨다는 건가요? 제가 평범한 그냥 국민용 네. 뉴스를 보겠죠. 하지만 저는 바로 조지호 청장한테 물어봐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그러니까 평범한 수 있는데 국민이 아니더라도 뭐하러 제가 네. 그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될 거를 그 바로 또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갑자기 알겠습니다. 난데없이 추가 TV를 질문 좀- 보고 뭐 언론을 또 파악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오세훈 시장님하고 통화하셨다고 하셨는데 오세훈 시장님하고는 어떤 통화를 하신 겁니까? 오세훈 시장님이 전화를 하셨고요. 네. 오세훈 시장님이 전화하셔서 계속 왜 지금 계엄을 선포를 하느냐, 지금 계엄 선포할 상황이 아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저는 계속 듣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뭐 지금 계엄을 합치면 안 된다, 뭐 계속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돌아와서 이제 간부회의도 소집해 놓고 그 사이에 또 뭐 간부회의 준비도 해야 되는데 계속 말씀을 한 3분 이상 하셨던 것 같아요. 3분 이상 계속 왜 하느냐는 일방적 얘기만 하셨다는 네네,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오세훈 시장님 당시에 그 당시에는 다들 뭐 군대 다 알고 거의 다 알고 있을 만큼 국회 통제 상황이 중계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세훈 시장님이 걱정하면서 왜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국회 통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3항입니다. 조지호 청장님하고 어떤 내용의 통화를 하였는가요? 조지호 총장님하고는 전화를 했는데 보통 같으면은 이제 그 받으시면 네 장관님 경찰청장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있었는데도 계속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상황인가 했는데 뭐라고는 들리는데 그게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고 들렸나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죠. 말소리가 들리는데 네. 그게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하고 대화하는 듯한 말소리가 들리면서 아무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뭐 누구랑 통화를 하나, 누구랑 회의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네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바쁘시네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또 답이 없어요. 또 답이 없이 한참 있다가 또 나왔길래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그랬더니 또 답이 없어요. 기다리다가 제가 조금 불쾌해서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네, 64항입니다. 선생님 64항 5항은 그동안 그 관련해서 여러 번 법정에서 나왔던 얘기니까요. 알겠습니다. 66항 물어보시죠. 66항입니다. 피고인은 계엄 선포 전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으로부터 22시경 국회를 그리고 23시경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봉쇄하고 24시경 MBC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도록 하라는 내용을 문건을 받았고 그 내용을 조지호 총장과도 공유하고 있다는 사정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 아닌가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67항입니다. 피고인은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초 22시로 예정되어 있던 국회 봉쇄 계획이 비상계엄 선포 후 뒤늦게라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찰의 대비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이 북핵 봉쇄를 완료한 후에 계획대로 언론사에 경찰을 투입할 것인지 확인하고자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거 아닌가요? 조지호 청장이 이 자리에서 나와서 직접 지원했듯이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68항입니다. 피고인이 지휘 감독하는 경찰국장 박현수의 통화 내역에 의하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2시 31분경과 32분경에 박현수 국장은 조지호 청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 전화를 받습니다. 보고령 발령 무렵인 23시 10분경과 23시 36분경에는 박현수 국장이 경찰청 경비국장 임정주에게 2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사실도 확인됩니다. 피고인은 박현수 국장을 통해서 경찰의 국회 통제 상황을 파악한 거 아닌가요? 박현수 국장하고 조지호 청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알 방법이 없고요. 그날 당일날 제가 박현수 국장을 본 거는 아마 간부회의 직후에 봤은 게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 전에는 뭐 보고받거나 한 적이 네, 없다는 네, 말씀이세요? 시간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사이는. 69항입니다. 피고인은 정부 서울청사에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 집무실에 있는 동안 그 당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함께 대기 중이었던 박현수 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있죠. 그러니까 간부회의 이후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국회에 의원들이 원만하게 출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간부회의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 다음에 간부회의 마치고 제 집무실에 있는데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냐고 그러니까는 혹시 자기 찾지 않았냐고 그래서 찾은 바는 없는데 잠깐 앉았다 가라. 저는 이제 항상 장관 업무를 하면서 제 방에 들어온 사람을 그냥 내보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잠깐이라도 앉았다가 나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잠깐 앉았다 나가라고 해서 잠깐 앉았다 나갔을 겁니다. 예, 70항 생략하고 71항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박현수 국장으로부터 경찰 국회 통제 상황이나 경찰의 특정 언론사 건물 투입 예정 상황 등을 보고받은 거 아닌가요? 저한테 그런 걸 보고할 이유도 없죠, 박 국장이. 그건 업무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경찰국 신설이 지금 피고인께서 장관이셨을 때 된 거 아닌가요? 네, 그때 그 그렇습니다. 피고인께서 그 경찰국 신설 브리핑하면서 네. 경찰이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의 지휘 감독하에 있다 그렇게 브리핑하셨고, 그걸 갖다가 이 경찰국 신설의 근거로 유지하셨는데, 그러면 이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 경찰국장이 있는데 이 상황을 갖다가 경찰국장을 통해서 보고를 안 받으셨단 네. 말씀이세요? 그 특검법원이 완전히 오해하고 계신데요. 그 이제 헌법 체계상 이제 경찰이 맡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을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 주체는 행안부 장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저는 당위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존례를 얘기한 것이고 지금 상태가 그렇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국 신설의 근거를 그 경찰국은 예. 찾아보십시오. 경찰국 업무는 뭘 하냐면요. 경찰의 인사 업무, 그다음에 자치 경찰에 대한 제도 연구, 이 업무만 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의 지휘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건 법상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경찰국을 특검본이- 신설한 이유가 특검본님, 그 부분은 지금 피고인하고 논쟁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음 질문 이어가시죠. 72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조지호 청장과 통화를 마치자마자 23시 37분경에는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죠. 네. 73항입니다. 피고인이 허석권 청장에게 전화를 했던 이유는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 경찰하고 이제 소방청이 저희 소속 청이기 때문에 경찰에 대해서는 사건 사고가 집회나 시위가 없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소방에 대해서는 사건 사고라든지 그런 뭐 소방 대응 상황은 없는지 그런 걸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겁니다. 예, 74항입니다. 그런데 허석권 청장님은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피고인이 단전 단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여쭤봤고, 그러니까 허석권 청장님이 그와 같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을 했고, 그러니까 다시 피고인이 24시경 경찰이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로부터 이 언론사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요청이 들어오면 소방청에서 조치를 해줘라 라고 말했다고 증언하는데 아닌가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제일 먼저 물어본 거는 이제 소방청장도 인정하다시피 사건 사고가 있었냐? 단전 단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아닙니다.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를 먼저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상황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대통령께 만류하러 들어갔을 때 본 문건, 그게 대체 뭔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또 걱정도 되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해서 소방청이 지시받은 거 있느냐 물어봤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24시로 돼 있고 이러이러한 언론기관들이 들어있던데 정말 모르냐 그랬더니 모른다는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럼 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사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니까 거기에 역점을 좀 두시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이 큰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대비를 좀 해주시라 이렇게 당부를 드린 겁니다. 예, 75항입니다. 허석권 청장님 증언에 의하면 허석권 청장님은 피고인의 지시를 해석하기를 마치 물을 끊어서 상대방의 항복을 받아내는 과정에 단전 단수 지시로 해석했다라고 하는데 피고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허석권 청장님이 이와 같이 해석했다는 건가요? 저도 여기 이 자리에서 같이 들었습니다만 허석권 청장이 그렇게 진술한 적은 없고요. 두 가지로 자기는 해석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의 협조하에 잘 대응하라는 취지. 그 다음에 단전 단수란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단전 단수에 대해서 협조해 주라는 취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했다고 이 76 법정에서 증언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76항입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허석권 청장님은 경찰의 요청이 있더라도 소방청은 도와주면 안 된다는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소방청장은 증언을 했어요. 지금 거짓말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뭘 검사님 이 부분은 거짓말. 피고인이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게 아니니까요. 네. 다음 그냥 넘어가시죠. 네, 이건 묻지 알겠습니다.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바꿔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경찰의 요청이 있더라도 소방청장은 도와주면 안 된다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소방청장님은 증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경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는데 왜 경찰로부터 그런 요청이 온다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좀 검사님 질문 취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네. 경찰 얘기를 소방청장하고 이야기하면서 한 건 딱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런 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최우선으로 하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면은 경찰의 협조를 언제든지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전에 무슨 경찰이 진입한다라든지 뭐 경찰로부터 요청이 온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저는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피고인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그러면 결국 단전 단수를 하라는 겁니까? 안 하라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제가 문건을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부처 일이었으면 제가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경찰이나 소방은 저희 산하청이지 않습니까? 근데 소방청에 관한 문건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심각한 얘기고. 그래서 그걸 또 대통령님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무실 돌아와서 이제 사건 사고가 있었느냐 물어보는 김에 그걸 물어본 거죠. 너 지시 받은 거 있습니까 당신? 없다고 그러길래 이런 내용이던데. 그래서 물어봤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제 대통령님이 됐든 총리님이 됐든 행안부 장관이 됐든 어떤 재난이나 어떤 위급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시 해라. 그리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열심히 해라.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당시 상황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소방청장은 그 단전 단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한테 뭐 더 물어봐야 내가 얻을 게 없겠구나 하고서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거죠. 지금 피고인께서는 지금 그러니까 그 계엄의 밤에 그 중차대한 시간에 단전 단수 요청이 있었느냐고 물어봐서 모르니까 단전 단수를 하라 말라 얘기는 전혀 안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냥 네네. 소방이 해야 되는 일반적인 네네네, 일들을 해라 뭐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셨다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전 단수를 하라 말라 이런 취지는 전혀 뭐 얘기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저 단전 단수를 하라고 할 이유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하시죠, 검사님. 예, 77항입니다. 피고인 비상계엄 해제된 이후에 12월 4일 다음 날 13시 11분경에 다시 허석권 청장님한테 전화를 건 사실 있죠. 네. 어떤 내용의 통화를 하셨습니까? 그거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지금까지도 뭐 단전 단수에 대해서 지시받은 거 없느냐 했더니 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79항입니다. 피고인 2025년 2월 11일 10시 40분에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에 출석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인 2024 헌나 8호 사건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적 있으시지요? 네, 그 증언 거부권 고지받고 증인으로 선서하신 후에 증언한 사실이 있으시죠? 네, 80항입니다. 피고인은 피청구인 대리인 측으로부터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지시사항이 기재된 쪽지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나서 전혀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신 적 있죠. 네, 그리고 재차 피청구인 대리인으로부터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전혀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신 사실이 있죠. 네. 81항입니다. 피고인은 12월 3일경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각 시간대별 병세 계획이 담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김영현 장관을 통해서 건네받았음에도 허위로 증언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82항입니다. 피고인은 피청구인 측 대리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건 이유와 통화 내용을 묻는 질문을 받자 이렇게 증언하신 게 맞은가요?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여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대통령님께 국민들의 분위기, 국민들을 생각하는 것을 정하고 만료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한 1, 2분 넘을 때 잠깐 얼핏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증언하셨던 거 맞아요? 네, 제가 본 대로 만약에 단전 단수를 소방을 한다고 한 경우에 이것을 무작위로 하게 되면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큰 인身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거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던 거 맞나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84항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6항입니다. 그 피고인은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부터 외교부 장관이 받는 것은 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니까 지시 문건에 관해서 그것도 못 맞습니까? 라고 증언한 거 맞나요? 예, 알겠습니다. 재차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부터 못 보셨어요? 라는 질문을 받으니까 예라고 증언하셨던 것도 맞나요? 그랬을 겁니다. 84항 잠깐 돌아가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피고인 피청구인 측 대리인으로부터 증인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증인 말고 최상무 경제부총리에게 쪽지를 주는 것을 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못 봤습니다. 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는가요?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재판장님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시죠. 그 피고인께서는 아까 그 국방부 장관이랑 15분 25초 중에서 그 중에 통화한 시간 실질적으로 통화한 건 20몇 초에 불과하다고 얘기하시고 굉장히 국방부 장관이요? 예, 아까 김영현 국방부 장관 저 기차 안에서 네네네. 예, 굉장히 그 기억력이 좋으세요. 근데 이 지금 쪽지를 보고 그러니까 쪽지라기보다 이 문건 같은 거를 갖다 테이블 위에도 있었고 그 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는 걸 보면은 다 받은 거 그 안에 앞에서 획기적으로 테이블 밑으로 주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혀 그 기억이 안 나세요? 그건 이제 특검본님께서 그 당시 상황에 접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가능한데요.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맨정신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상황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거의 뭐 시선이 뭘 보고 있어도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정신은 딴 데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온갖 생각이 많이 들고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그야말로 머리가 하얘지고 완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냥 웅웅 들리는 그런 상황이지. 중요한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들은 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기억하세요. 자, 제가 유리한 게 뭘 특검관님, 기억하고 특검관님 있나요? 그 부분 물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변호인 그거 외에는 검사님 다른 건 물어보실 거 없으시죠? 네, 이상입니다. 예. 자 그럼 변호인 이제 물어보셔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실까요? 좀 물어보다가 또 그렇게 넘길까요? 예, 그러시죠. 그럼 일단 먼저 네. 물어보시죠. 저희 이제 먼저, 시간은 검사님께서 한 1시간 정도 물어보셨는데 1시간 한 15분 정도 물어보신 것 같은데 네. 그 정도 시간 감안해서 네. 진행할게요. 네. 예. 물어보시죠. 네. 검사님 그 주신문 2항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그 윤석열 대통령과 충법회에서 친분을 쌓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접견하는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충법회에 자주 나오는 멤버는 전혀 아니었죠. 네, 그때 이제 현직에 주로 계셨을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일선 검사님이셨기 때문에 충법회 뭐 한 3, 4번 하면은 그 중에 한 번 정도 나오시는 정도였습니다. 그다음 칠함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충암고 선배라고 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김용현 장관과 그 처음 알게 된 게 언제십니까? 김용현 장관님은 윤석열 대통령님 대선 캠프 때 처음 보게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런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직접 얼굴을 보게 된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판 관련입니다. 최상목 장관과 그 서울법대 1년 선후배간인 건 맞지만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존댓말 쓰는 사이로 알고 있고 언제 최상목 장관을 알게 되셨어요? 최상목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그때 처음 알게 된 분입니다. 그 전에는 뭐 대학교 1년 선배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됐고요. 그분은 행시를 봐서 행정부에서 출발을 했고 저는 법원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뭐 서로 이야기를 듣거나 마주칠 일 자체가 없었고 말만 대학 1년 선배지 완전 장관으로서 그리고 뭐 경제수석으로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선후배를 전제로 해서 말을 놓거나 하는 사이가 전혀 아니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뭐 환갑 다 된 사람들이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말을 바로 놓겠습니까? 네. 31항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집무실로 들어오는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집무실에 들어왔을 때 박성재 장관의 얼굴이 이렇게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변호인한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뭐 눈인사를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어서 뭐 말을 꺼내기 어려웠었다. 뭐 이런 취지로 했는데 그 당시 박성재 장관의 모습이 어떤 상황이었나요? 박성재 장관님은 이제 대통령님을 사이에 두고 거의 맞은편에 바라보고 있는 사이였었는데요. 제가 앉으면서 그 문건을 처음 보고 이게 뭐지요? 라고 말씀을 했는데 거기 대통령님이나 박성재 장관님이나 김용현 장관님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분위기가 너무 무겁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성재 장관님은 제가 느끼기에는 얼굴이 좀 상기된 그런 표정으로 저는 그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심각한 상황이구나. 근데 내가 이게 비상계엄인데도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 하고서 더 이상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그런 상태가 조금 지속이 되다가 이제 총리님이 바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박성재 장관은 피고인보다 먼저 들어와 계셨고 네. 그다음에 문건 자체가 앞에 뭐 계엄 선포문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비상계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분위기인지 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또 비상계엄에 관해서 뭔가 갑자기 이렇게 불렀구나 뭐 이런 그 추측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본격적으로 말을 꺼내기는 어려웠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맨 처음에 그 문건을 보고 여쭤봤는데 아무도 아무런 답변을 안 하니까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상황에서 계속 제가 누구한테 재촉하면서 이게 뭐냐고 자꾸 또 묻기가 좀 곤란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32항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 안으로 들어간 시기와 관련해서 20시 36분 경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대략 그 한덕수 총리가 오기 전까지가 9분 정도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 CCTV에 보면은 20시 36분 30초 경에서야 그 대통령실 앞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오고 한 40초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또 빙 둘러서 이제 자리를 그냥 찾아서 또 앉으면 벌써 이제 한 37분 경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앉아서 문건을 보고서 그 이제 이게 뭔가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남는 시간 한 5, 6분밖에 안 남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9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서 딱 지정석에 가서 쫙 앉는 게 아니라 쫙 분위기를 보고서
어디쯤 앉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서 제가 자리를 대통령님하고 그다음에 박성재 장관 그 사이에 맞은편 쪽에 앉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걸어가서 앉고 앉으면서 문건이 있길래 보고서 이게 뭔가요? 라고 하고 봤는데 다들 가만히 계시고 아무 말씀도 없고 박성재 장관은 얼굴이 약간 좀 상기된 표정이시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되는 상황이랄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국방부 김용현 장관님하고 대통령님이 국방부 장관 서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말씀을 좀 나누시고 그다음에 아까 직원이 들어와서 총리님이 도착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러고 나니까 그 보고를 받고 대통령께서 그럼 총리님도 들어오시라고 하시지 하니까 김용현 장관님이 그 입구 쪽으로 가서 말씀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들어오신 시간이니까 이런 거를 다 해서 지금 그 검찰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그 시간을 자꾸 늘리려고 하시는데 그런 시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다 해봐야 7, 8분 될 거고 순수하게 정막 속에 있었던 시간이 뭐 한 2, 3분 될까 말까 그 정도입니다. 그 35항 피고인. 관련 그 처음에 그 집무실 들어가셨을 네. 때 큰 원탁에 네. 거기 이제 본인이 자리를 아무도 안내를 안 해줘서 이제 네네. 딱 눈치를 봐서 앉으신 것 네네. 같거든요. 그러니까 앉으셨을 때 본인이 그때 보셨다고 하는 계엄 뭐 선포 네. 관련된 뭐 한 장짜리 문건 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혹시 어떻게 놓여 있던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기 앉을 사람을 위해서 미리 깔아놓은 문건인지 아니면은 대통령님 책상에 있는 문건들이 여러 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흩어지면서 여기까지 밀려오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가서 앉았을 때 이렇게 문건이 보였고 제가 이걸 이렇게 봤습니다. 봤더니 비상계엄 해가지고 일시가 그날 밤 10시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이 전국 뭐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제가 기억을 하고 제목이 비상계엄이라고 돼 있는 걸 보고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보고 이게 뭔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앉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예컨대 테이블을 어쨌거나 찾아서 앉았을 때 뭐 회의를 위해서 미리 각 참석자들에게 한 부씩 배포하기 위해서 놓여 있는 문건인지 네. 아니면 그 기존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서로 보거나 내지는 대통령이 그걸 앉아서 보고 있던 문건이 좀 옆으로 이렇게 네네. 널브러져서 네네. 있던 것인지 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만 보면 최소한 거기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부씩 배포돼 있어서 자리가 좀 예정이 돼 있거나 좌석수에 맞춰서 배포돼 있던 문건은 아니었던 것 같으네요. 지금 말씀하신 제 취지대로 느낌은 보면. 그렇습니다. 뭐 각 테이블마다 종이가 이렇게 가지런하게 놓여져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 부분을 피고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컨대 가운데 앉아 있는 대통령이 문건을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보고 있는 문건이 이렇게 좀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었던 거라고 네. 하면 사실은 거기에 불려가서 갔던 국무위원이나 장관이 그 대통령이 보던 문건을 이렇게 집어서 보면서 이건 뭔가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거든요.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 쪽으로. 제가 어디에 앉았냐면요. 대통령께서 여기 중앙에 원탁입니다. 중앙에 앉아 계셨으면은 한 자리 정도 띄고서 박성재 장관이 앉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용현 장관이 여기 서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다 비어 있는 자리였어요. 이쪽은. 그래서 당연히 대통령님을 끝에 앉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당연히 이쪽에 가서 앉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돌아서 갔죠. 테이블 돌아서 가서 앉는데 그 테이블에 보니까 이렇게 문건들이 쭉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거기에 놓여져 있던 문건인지 누굴 보라고 했던 문건인지 아니면은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문건이 쭉 밀려 있는 거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딱 띄길래 본 거죠. 알겠습니다. 보통 문건이면 뭐 신경도 안 썼을 텐데 제목이 벌써 비상계엄이라고 딱 되어 있으니까 분위기도 너무 어두웠고 무거웠고. 여간 그 피고인이 왔을 때 박성재 장관도 오늘 부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비상계엄이라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느꼈다는 것이죠. 벌써 그렇죠. 얼굴도 제 상기되어 생각은- 있고 예, 분위기도 예. 침울하고 뭐 그렇기 저보다 때문에. 먼저 도착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네.
박성재 장관이 대통령한테 뭐라 이야기를 해서 개헌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막 얘기를 해서 서로 간에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다면 이미 얼굴이 상기된 상태에서 말도 안 하고 피고인이 왔을 때 인사도 안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상황을 그런 우리가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문건을 그 집무실에 온 사람 다 준 것을 전제로 해서 아까 물어보셨는데 김영호 장관, 통일부 장관은 문건을 받지 않은 것으로 지금 그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죠. 네, 뭐 그런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피고인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럼 그때 그 이렇게 테이블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던 문건들이 본인이 이렇게 봤을 때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본인이 보셨던 문건이 동일한 문건이 이렇게 여러 장이 흩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내용의 문건들이 여러 장 있었는데 동일한 그중에 본인이 문건 하나를 본 같지는 것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네. 61항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피고인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전화를 건 그 상황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 물어보실 때 그 당시 시점이 경찰은 국회 주변을 봉쇄하고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있던 때였을 뿐만 아니라 포고령까지 발령된 이후인데 피고인이 국회를 봉쇄하고 있던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를 건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봐서 마치 그 당시에 봉쇄라는 표현을 써서 국회의원의 출입까지 전면 차단하고 있었던 때인 것을 전제로 물어봤는데 피고인이 23시 34분에 조지호 청장의 전화를 건 그 시점에는 11시 6분, 23시 6분부터 23시 37분에까지 사이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출입이 정상적으로 출입이 되고 있었던 그런 객관적인 상황이었으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국회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뭐 모르고 있었던 것은 맞다는 취지이죠. 국회 상황에 저는 당시 관심도 없었고요. 알지도 전혀 못했습니다. 네. 그다음 74항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74항 역시 특검 측에서는 마치 허석권 청장이 증언한 내용이 경찰로부터 언론사 건물에 대한 단전다수 요청이 들어오면 소방청에서 조치를 해줘라라고 증언한 것처럼 전제했는데 허석권 청장은 단전단수라는 그 요청의 대상을 한 번도 그 단전단수 요청이 경찰에서 온다라는 취지로 그런 워딩을 쓴 적도 없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자기가 그냥 요청이 오면 이라고 들었다. 그런데 그것이 단전단수라는 말을 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단전단수 요청인지 아니면 뒤에 가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그 관련된 건지 두 가지로 해석했다라는 것이어서 지금 특검 측에서 그 질문의 요지는 단전단수 요청을 허석권이 받았다. 요청이 들어오면 조치를 해줘라. 이렇게 증언한 것은 아닌 것으로 피고인도 기억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항상 단전단수를 그 요청의 대상에서 빼라고 그렇게 들은 바가 없다. 팩트는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 법정에서도 이야기를 증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구도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단전단수를 경찰이 왜 소방한테 요청한다는 건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단전단수를 그냥 소방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다면 그냥 소방에서 하면 되는 거지 뭐하러 경찰이 소방한테 단전단수를 요청한다는 거지 그런 구도를 누가 생각을 했는지 참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네. 지금 비상계엄하에서 문건까지 만들어서 어떤 지시를 해야 되는 그 내란의 어떤 우두머리로 지금 특검이 주장하시는 대통령이 만약에 그러한 지시를 할 생각이었다면 지금 특검의 구도는 경찰청장에게는 소방청에 요청을 하라는 것이고 소방청에는 또 경찰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하라는 것이고 또 피고인에게는 경찰에도 확인하고 소방에도 확인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요청을 가게 하면 소방이 그걸 단전단수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복잡
복잡한 구도를 설계할 이유도 없다고 지금 피고인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소방이 단전단수를 하면 되는 거지. 뭐하러 경찰이 소방한테 그걸 요청을 또 합니까? 왜 경찰을 난데없이 왜 등장을 시키냐는 건 참 그 진짜 너무 인위적인 구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상식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할까요? 저희 지금 오전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요 피고인 신문 사항 혹시 준비하시고 하신 것도 그러니까 쭉 물어보실 거죠, 일정 부분. 예, 예. 그러시면 오전은 여기서 일단 한번 끊고 오후에 시작하자마자 피고인 측 요 준비하신 거 물어보시는 시간 갖고 그리고 나서 양측 최후 변론 듣고 그렇게 해서 오늘 재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데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예. 그럼 그렇게 진행하시죠. 일단 오전 피고인 신문 여기까지 마치고 오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